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실, 창가에 서 있는 소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녀의 귀에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동급생들의 수군거림이 꽂힙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래. 에이 설마,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유키코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뒤돌아섭니다. 깊은 숨을 내쉰 유키코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수군거리는 무리를 향해 다가갑니다. 교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가운데 유키코가 입을 엽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과연 유키코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키코입니다. 29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본인 직장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제 아버지가 태어나셨죠. 아버지는 일본에서 자라면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가끔 아버지의 눈에 비치는 멜랑콜리한 빛을 보면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향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겉으로는 완벽한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일본 학교를 다니며 일본 친구들과 어울렸죠. 하지만 집에서는 가끔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듣거나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우리 가족의 뿌리를 기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 역시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 특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한일 관계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미묘한 갈등들로 인해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학창 시절 역사 수업 시간에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배울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 사이의 간극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들었어요. 때로는 제 입장에서 본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청소년기에 극에 달했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의 역사를 배웠고 주변 사람들은 일본의 문화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아버지가 가끔씩 들려주시는 한국 이야기와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마치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후손이다. 내 혈액 속에는 조국을 위한 열망이 흐르고 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았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일본인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저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과연 내 모습에서 한국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본 청소년의 모습뿐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편견 어린 말을 할 때면 몰래 주먹을 꼭 쥐었죠. 하지만 결코 반박하지 못했어요. 대신 집에 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케이팝을 들으며 조금씩 한국 문화를 접해갔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나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낡은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저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건 제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할아버지의 굵직한 글씨체가 가득했죠. 그 글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가 조국을 떠나지 못한 채 일본에 남아있으면서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쓴 글들이 가득했어요.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열정,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결국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일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페이지마다 절절히 묻어났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들의 이야기도 가득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현실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기 속 대부분의 동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았어요. 오늘도 김동지를 떠나보냈다.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꿈꾸던 자유로운 조국에서 살 수 있기를. 이런 구절들을 읽으며 저는 할아버지와 동지들의 결의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독립운동가의 피가 제 안에 흐른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여태까지 제 정체성을 숨겼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죠.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제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놀라며 저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아이들이 있었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 아시나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뒷담화를 한다는 거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요. 오히려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군거리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당당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직접 해 라고 말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깜짝 놀라더니 다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에 한번 강하게 대응하니 그 후로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죠.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일본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저는 제 뿌리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졸업 후 유명 IT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IT 업체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 독특한 배경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곤 하죠. 제가 IT 기업에 처음 취업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유는 한국 때문이었죠.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기술력 격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기기 강국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이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일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많은 소프트웨어와 기술들이 한국 기업의 제품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네이버라는 기업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이 회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네이버의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라인이었죠. 이 메신저 앱이 네이버의 자회사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 라인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필수 앱이에요.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쇼핑, 뉴스 보기, 심지어 공과금 납부까지 라인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라인에서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의 기술적 인프라를 분리하라고 요구했다는 뉴스를 봤죠.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외국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한국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커졌어요.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두 나라 간의 기술력 역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건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우리 모두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문득 보니 대부분이 삼성이나 LG 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본 브랜드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변화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일본 전자제품을 많이 봤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이 변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어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많은 동료들이 한국 기업을 추천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도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한 번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 갔는데 놀랍게도 한국 노래가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나이 지긋한 선배들도 한국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네, 제 정체성과 한국 문화 그리고 기술의 선도적 위치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로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마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 같은 느낌이었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여행 제한이 풀리자마자 저는 바로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긴 휴가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몇 주 동안 머물며 역사도 제대로 알고 문화도 체험하고 IT 기업들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물가 때문이었죠. 일본에서만 쭉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가가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숙소를 알아보고 음식값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엔저 현상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보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한국에 다녀오셔서 물가가 싸서 좋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 번은 서울의 유명한 고깃집 가격을 보고 있었는데 엔화로 환산해보니 정말 비쌌어요. 일본에서 고급 스시를 먹는 것보다 더 비쌀 정도였죠. 숙소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쿄 시내의 좋은 호텔 가격과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본 경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분명 일본은 여전히 경제 강국이지만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죠.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됐고요. 비싼 물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달 조금씩 모아둔 월급으로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죠.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고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동선, 친절한 직원들. 일본의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려고 매표소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처음 접한 거죠. 티머니라는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현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선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표를 사려면 반드시 현금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일본이 얼마나 현금 의존적이고 구식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지 새삼 깨달았죠. 한국의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경험하니 일본의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티머니 카드를 손에 쥐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모여서 결국 큰 격차를 만드는 거구나. 기술의 발전과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는 속도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와닿을 줄은 몰랐죠. 호텔 근처에 도착해서 목이 너무 말랐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편의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편의점은 흔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일단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결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 대신 카드만 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 원화를 왕창 환전해 왔는데 그 순간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광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현금 없는 결제 수단 사용 비율이 정말 높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전체 결제의 약 80%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2024년에는 카드 결제 시장이 무려 1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이 많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일본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무현금 결제 비율이 39.3%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수치는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IT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서 디지털 결제가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것 같아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현금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오랜 전통과 문화적 요인 때문에 무현금 결제로의 전환이 더딘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다 보니 문득 주변의 모습이 더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 QR코드를 찍어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등이 눈에 들어왔죠. 이런 광경은 일본에서는 아직 흔치 않은 모습이에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계속해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일상에 녹여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습, 심지어 로봇이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까지 봤죠.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이런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한국인의 피가 제 안에 흐른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죠. 동시에 일본에서 자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일본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더 느릴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 이유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바로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서대문 형무소 등 일제강점기의 흔적과 박물관들이 많은 지역으로 호텔을 잡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는 게 조금은 두렵기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사실이 다를 경우 특히 제 신념과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건 정말 두려웠죠. 일본인으로 살면서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저이기에 이 두 나라의 복잡한 역사를 마주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호텔방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되었죠.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어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감정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높은 담벼락과 철창, 좁은 간방들, 이 모든 것이 말로만 듣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줬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문실이었어요. 그곳에 전시된 도구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또 한 명의 동지를 잃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조국의 독립이었다. 이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슬픔, 분노, 미안함, 그리고 뿌듯함이 복잡하게 뒤섞였어요. 형무소를 돌아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그의 동지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겪었을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꿈과 희망. 그동안 책으로만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한 감방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역사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와 그의 동지들이 꿈꾸던 미래의 한 모습이 아닐까?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슬픔과 무거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강한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제가 알게 된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이 발전된 모습이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의 꿈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들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들까지.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할아버지와 그의 동지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도 느꼈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제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싶었어요. 반쪽짜리 일본인으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IT 분야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제 실력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건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언어도 문제죠. 한국어를 기초부터 배워야 할 테니까요.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를 하고 낮에는 한국 IT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며 지원서를 보냈죠. 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한국의 유명 IT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다음 달이면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일본에 큰 지진이 예고되었다는 뉴스 때문이었어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최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후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고 있었죠.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 중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어요. 전국의 마트와 슈퍼마켓에서는 방제용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라면, 생수는 물론이고 간이 화장실, 가구 고정 도구 등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일본의 큰 명절인 오봉절을 앞두고 휴가를 취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대요. 리조트나 료칸에서는 예약 취소가 쇄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무서워서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옆에 없으면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부모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잘 됐다며 안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단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라. 부모님의 이 말씀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죠.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꿈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님을 두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제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부모님의 안전을 뒤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지만 뚜렷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어요. 어떤 친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가족이 우선이라며 한국행을 미루라고 했죠. 결국 이 결정은 제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의 희생과 응원, 제 꿈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저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곧 결정을 내려야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유키코 히로시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도 꿋꿋이 한국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고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재 일본의 지진 위험 상황에서 부모님을 두고 한국으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유키코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앞으로의 선택과 여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